돼지 똥 냄새! 이 거지가 감히 양반댁 문턱을 넘으려 들다니 당장 썩 꺼지지 못해? 큰 며느리가 코를 막고 구역질까지 하며 거지로 변장한 시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 밤, 분뇨 범벅의 거짓골을 한 시아버지는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거짓골로 찾아간 작은 며느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지요. 그리고 며칠 뒤 이 거지의 정체를 알게 된 두 며느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팔도 가운데에서도 곡식이 가장 넉넉하다는 황해도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율골이라는 마을은 가을만 되면 들판 가득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여 마치 금빛 바다가 펼쳐진 듯한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지요. 넓디 넓은 들녘 너머로 야트막한 산줄기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산자락 아래로 맑은 개울이 졸졸 흘러내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답니다.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큼직한 수양버들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고 그 나무 뒤편으로 돌담을 두른 기와집 한 채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전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신정이 대감이었습니다. 신대감은 올해 72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감을 칭하기를 따뜻함과 강직함을 두루 겸비한 어른이었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으되 한마디 내뱉으면 하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눈을 부라리는 법도 없었으되 그 눈이 한번 건너다 보면 거짓말을 하던 아전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지요. 대감은 중풍으로 왼손이 떨려 늘 양손으로 찻잔을 받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꼿꼿이 편 등만큼은 기계가 넘쳐 마을 사람들은 앉아있는 대감의 모습이 더 거대해 보인다고 입을 모았지요. 그런 이 대감에게도 마을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정씨 부인의 일이었지요. 신대감의 아내 정씨 부인은 참으로 마음이 고운 분이었답니다. 어려운 이가 찾아오면 곳간 문을 열어 쌀을 퍼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었지요. 신대감이 관찰사로 나가 고을을 다스리는 동안 안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도 바로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했던 것인지 정씨 부인은 둘째 아들 제설을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질이라는 역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살인 줄 알았지요. 오한이 들고 열이 오르기를 반복하더니 나흘, 닷새가 지나도 차도가 없었고 일회째 되던 날 밤에는 혼수 상태에 빠졌답니다.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을 불러왔으나 의원은 고개를 저었고 약을 다려 입술에 적셔보아도 목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새벽 정씨 부인은 갓난아기 제서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합니다. 신대감은 그날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들에게 새 어미를 드리느니 차라리 내가 어미 노릇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 신대감은 직접 아이들의 옷을 챙기고 밤이면 이불을 덮어주고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면 옆에 앉아 붙잡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아비였고 생일날이 되면 어미의 빈자리를 메우려 서투르게나마 미역국을 끓이는 아버지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아 키운 두 아들은 다행히도 아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재윤은 32의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은 해주 판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작은아들 제서 역시 과거에 올라 은율 현감 아래에서 좌수를 맡으며 향교 훈도를 겸하고 있었지요. 두 아들 모두 벼슬길에 나서니 신대감으로서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지요. 사람의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가 고개를 드는 법이더라고요.
아들들은 반듯하게 컸으나 며느리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신대감이 요즘 들어 부쩍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며느리 문제였어요. 큰 며느리 한씨는 황해도 연백평야에서 천석지기 논을 부리는 대지주 한진국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탓에 비단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걸치고 놀이개를 늘 패용하며 옥비녀의 매와 뒷꽂이까지 갖추는 등 치장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여인이었지요. 혼수가 들어올 때 수십 발리의 짐이 마을 어귀를 가득 메웠다는 소문이 파다할 만큼 친정의 재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씨도 곱게 다듬어져 있었고 시아버지 앞에서는 손끝 하나 흐트러짐이 없을 만큼 예절이 반듯했어요. 그런데 신대감은 가끔 한씨의 눈빛에서 무언가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람을 볼 때 먼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부터 훑어보는 듯한 물건을 가늠하듯 위아래로 재는 그 시선이랄까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했으나 부엌 아궁이 앞에서 밥을 짓는 하녀를 대하는 목소리는 사뭇 달랐다는 이야기가 돌쇠를 통해 신대감의 귀에까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며느리 초양은 은율 장터에서 작은 약재상을 하는 오진복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던 아이였기에 손은 거칠고 얼굴에는 벽걸림이 남아 있었지요. 혼수라고는 어머니가 손수 지은 무명 이불 한 채와 약탕기 하나가 전부였으니 마을 사람들 중에는 신대감 작은 아들이 장가를 잘못 들었다고 수군거리는 이도 있었답니다. 무명 저고리에 쪽빛 치마, 머리에는 소박한 은비녀 하나를 꽂은 수수한 차림이었으나 이 여인이 웃으면 참 이상하게도 주위가 한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녀가 물동이를 엎질러도 나무라기보다 먼저 다치지는 않았느냐고 물었고 마을 어귀에서 굶주린 아이를 만나면 자기 점심 보따리를 풀어 나눠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신대감은 사랑방 호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풍 기운을 앓고 난 뒤로 왼쪽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다리가 저려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발을 뗄 수 있었지요. 의원은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했으나 신대감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날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한 가지 문제가 바위처럼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이 집안의 살림을, 가문의 앞날을 대체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관례대로라면 큰 며느리 한씨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신대감은 쉽사리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림을 맡긴다는 것은 단지 곳간 열쇠를 건네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이 어려울 때 어떻게 손을 내미는가, 이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보이는가, 그것이 한 가문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신대감은 믿고 있었습니다. 소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눈으로만 보아서는 모른다. 이 늙은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신대감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늙은 하인 돌쇠를 불렀지요. 돌쇠야. 예, 대감마님. 뒷간 옆 돼지우리에서 복만이 놈이 입던 옷 한 벌 가져오너라. 가장 꼬질꼬질한 놈으로. 그리고 낡은 패랭이하고 해진 집신도 한 켤레 찾아와라. 돌쇠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대감마님, 복만이는 돼지를 치는 노비인데요. 그놈 옷에는 돼지 분뇨가 잔뜩 배어서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설마 그 옷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져오라는 게야. 냄새가 심하면 심할수록 좋아. 어서 다녀오너라. 돌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신대감의 눈빛이 장난이 아닌 것을 알아채고는 말없이 뒷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돌쇠가 가져온 것은 가히 사람이 입을 물건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이었습니다. 복만이가 돼지우리에서 입던 헌 중치막은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때가 절어 있었고
여기저기 돼지 분뇨가 누렇게 말라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집시는 뒤축이 반쯤 뜯겨나가 발가락이 삐져나올 판이었고 페랭이는 대오리가 세 군데나 끊어져 엉성하게 엮인 채로 간신히 모양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돌쇠가 따로 챙겨온 것인지 한가운데가 깨져서 삼으로 기어놓은 바가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돌쇠가 코를 손등으로 틀어막으며 한쪽에 내려놓자 방 안에 돼지우리 특유의 퀴퀴하고 비린 냄새가 훅 퍼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냄새였지요. 그러나 신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옷을 집어들고 코에 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다. 이 정도면 아무도 이 늙은이를 거들떠보지 않겠지. 신대감은 평소 입던 갈색 도포를 벗어 반듯하게 개어놓고 그 분녀 범벅의 중치막을 머리부터 뒤집어 썼습니다. 옷이 몸에 닿는 순간 축축하고 텁텁한 감촉이 살갗을 후쳤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대감은 돌쇠에게 돼지우리에서 걷어온 분뇨를 조금 더 가져오게 하여 옷소매와 바짓단에 손수 문질렀습니다.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한층 더 지독해졌지요. 대감마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돌쇠가 코를 막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정을 했으나 신대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페랭이를 눌렀으니 이마 위로 흰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삐져나왔고 해진 집신을 꿰니 발가락이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마지막으로 아궁이 속에서 다 타고 남은 숯덩이를 집어들어 손바닥에 으깨더니 그 까만 숯검댕을 얼굴 여기저기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이마에, 볼에, 턱 밑에, 코잔등에까지 시커먼 숯자국이 번지자 얼굴이 반쯤 거뭇해졌지요. 깨져서 삼으로 기어놓은 바가지를 한 손에 쥐고 돌쇠가 떠온 대야의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것은 전직 관찰사가 아니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굴러다니다 쫓겨난 늙은거린 며칠째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길바닥을 헤매는 늙은 거지가 거기 서 있었지요. 신대감은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이 꼴에 이 냄새라면 내 친자식이라도 코를 막고 돌아서겠구나. 대감마님, 정녕 이러실 작정이십니까? 밤도 깊고 바람도 찬데. 돌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신대감은 돌쇠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지도 모른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이 집안을 맡길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가야지 않겠느냐. 그 말에 돌쇠는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신대감은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깨진 바가지를 앞으로 내밀며 사랑방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골목길로 빠져나가는 신대감의 등 뒤에서 돌쇠가 두 손을 모으고 서서 한참 동안 그 구부정한 뒷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먼 산의 부엉이 울음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리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바람이 사나웠습니다. 초겨울이라 하기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골목 사이사이를 휘몰아쳤고 하늘에서는 눈이라고 하기엔 가늘고 비라고 하기엔 차가운 것이 비껴 내리고 있었지요. 그 칼바람 속을 허리가 반쯤 꺾인 노인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뇨 범벅의 헌 중치막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대오리가 끊어진 페랭이 밑으로 흰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으니 멀리서 보면 바람에 불려다니는 허수아비인가 싶을 만큼 위태로운 걸음이었어요. 신대감이었습니다. 불과 1시경 전까지만 해도 도포를 걸치고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전직 관찰사가 지금은 코끝이 벌겋게 얼어붙은 채 돼지 분뇨 냄새를 풍기며 자기 집 담장을 따라 골목을 돌아가고 있었으니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신대감은 일부러 걸음을 더 느리게 끌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깨진 바가지를 앞으로 내밀고 입으로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지요.
등짝에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진짜로 몸이 떨렸으니 연기가 아니라 절반쯤은 진심으로 추위에 떨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큰아들 재윤의 집은 본가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으되 그래도 기와를 얹은 번듯한 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돌계단이 3칸이나 놓여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격을 은근히 가늠하게 하는 구조였지요. 신대감은 그 돌계단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올려다보니 대문 안쪽으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신대감은 깨진 바가지를 든 손을 들어 생전 처음으로 자기 아들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가 작았는지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혀버린 것이겠지요. 신대감은 한 번 더 이번에는 주먹으로 문짝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잠시 후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마른 낙엽을 밟는 듯한 가벼운 발소리가 대문 쪽으로 다가오더니 빗장이 들리는 소리가 났지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얼굴을 내민 것은 큰 며느리 한씨의 몸쪽 막금이었습니다. 막금이는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다가 돌계단 아래 쪼그리고 서 있는 초라한 노인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행색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람을 타고 밀려 들어온 냄새가 코를 찔렀던 것이지요. 돼지 분뇨가 절어있는 옷에서 풍기는 퀴퀴하고 비릿하고 텁텁한 그 악취가 찬바람에 실려 확 퍼지자 막금이는 저도 모르게 소매로 코를 가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세요? 아이고, 이보시오. 지나가던 늙은이인데 며칠째 굶다 보니 기운이 다하여 더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소. 밥 한 술이 아니라도 좋으니 처마 밑에서 바람만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소? 신대감은 목소리를 일부러 갈라지게 하여 최대한 기력 없는 늙은이 흉내를 냈습니다. 바람에 중치막 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분뇨 냄새가 한층 더 짙어졌고 패랭이 밑으로 드러난 얼굴에는 수검댕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으니 막금이 눈에는 돼지우리에서 굴러다니다 쫓겨난 영락 없는 거지 중에 거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막금이는 코를 막은 채로 안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난처해 보이기도 했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님께 여쭤볼게요. 막금이가 종종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대감은 돌계단 아래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등짝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중치막 사이로 찬 기운이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으나 신대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직접 겪어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이 야밤에 거린이 찾아왔다고? 큰 며느리 한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자리 채비를 하고 있었는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지요. 예, 마님. 늙은 어르신인데 며칠을 굶은 듯 많이 쇠하셔 보여요. 처마 밑에서 바람만 피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밤중에 정체도 모를 늙은 거린을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도적이 거린 행색을 하고 드는 수가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하지만 마님 하도 떨고 계셔서. 떨면 어쩔 건데? 이 집이 원찰이야, 구율청이야? 거린 하나 들였다가 입소문이라도 나면 날마다 줄을 서겠지. 당장 보내. 막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대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막금이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으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지요. 할아버지, 죄송한데 마님이 안 된다고 하셔요. 어서 다른 데로 가보세요. 아이고, 이보시오. 다른 데라고 해도 이 밤에 갈 곳이 없소.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잠깐만.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한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속저고리 위에 솜을 넣은 두꺼운 배자를 걸치고 머리에는 잠자리 채비로 풀어내렸을 머리카락을 대충 쪽 지어 올린 차림이었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고 눈빛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런데 한 씨가 대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바람결에 실려온 그 냄새가 코를 정통으로 쏘았습니다. 한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양미간이 잔뜩 찌푸려지더니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옆으로 획 돌리며 하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목젖까지 올라오는 역겨움을 간신히 삼키고는 눈물까지 살짝 맺힌 눈으로 돌계단 아래의 신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었습니다. 해진 중침하게 범벅이 된 분뇨 자국, 숯검댕이 시커멓게 번진 얼굴, 깨져서 사무로 기어놓은 바가지, 뒤축이 뜯겨나간 집신 한 씨의 눈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고 내려갔고 그 시선이 다시 올라왔을 때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마당에 들어온 들짐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한 씨는 코를 막은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코맹맹이처럼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휴, 이게 무슨 냄새야? 돼지우리를 굴러다니던 거야? 뭐야? 거지 양반 분명히 말하겠소. 이 집은 지체 높은 양반 집안이지 거린을 걷어들이는 곳이 아니오. 이 행색에 이 냄새를 풍기며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법이 어디 있소? 얼른 돌아가시오. 만약에 내일 또 오신다면 그때는 관가에 알릴 테니 알아서 하시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입을 손으로 막더니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이어서 안쪽에서 한 씨가 막금이에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대문 앞에 물 뿌려서 냄새 좀 없애. 격떨어지게 이 무슨 돼지우리 냄새야, 원. 신대감은 닫힌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페랭이 끈을 흔들었고 대문 틈새로 새어나오던 호롱불빛마저 곧 사라졌습니다. 안에서 막금이가 물을 떠오는 소리가 찰박거렸고 그것도 이내 잦아들었지요. 조용해졌습니다. 신대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쇠를 통해 전해 듣던 이야기들, 하녀를 대할 때 달라지던 목소리, 사람의 옷차림부터 훑어보는 버릇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자리에서 얼굴을 내밀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짐작하는 것과 직접 겪는 것은 천양지차라 막상 자기 아들의 집 대문이 코앞에서 닫히고 나니 가슴 한쪽이 돌짝으로 눌린 것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던 그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런 얼굴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 며느리가 만약 길에서 진짜 굶어 쓰러진 노인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추워서 떨리는 것인지 서운해서 떨리는 것인지 신대감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씨가 거지 노인을 내쫓을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이 사람의 행색이 우리 집 체면에 해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차가운 저울질 뿐이었지요. 신대감은 돌아섰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사람에게는 대문조차 열지 않고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이 집안의 앞날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자신에게 물었을 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대감은 골목을 빠져나와 마을 뒤편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풀이 듬성듬성 난 좁은 샛길이었지요. 낮에도 한적한 길이었으나 이 밤에는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반 소리와 먼 산에서 내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신대감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아내 정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씨 부인이 살아있었더라면 이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먼저 방으로 들이고 밥상을 차렸을 것입니다.
거린이든 나그네든 행색을 따지기 전에 사람의 사정을 먼저 물었을 것이지요. 냄새가 나면 물을 데워 닦아주었을 것이고 배가 고프면 자기 밥그릇을 덜어서라도 먹였을 것입니다. 신대감은 걸음을 옮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았다면 뭐라 했겠소? 바람이 그 말을 받아 갈대밭 너머로 실어갔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을 하나 넘으니 저 아래로 작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형의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담한 방 2칸짜리 기와집이었지요. 부엌 쪽에서는 아궁이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지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재서의 집이었고 작은 며느리 초양이 살림을 꾸리는 곳이었습니다. 신대감은 언덕 위에 잠깐 멈춰서서 그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대감은 숨을 한번 고르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문 앞에서는 어떤 대답이 돌아올 것인지 그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확인이 될 터였습니다. 신대감이 언덕을 내려와 작은 기와집 대문 앞에 선 것은 큰 며느리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 반 10경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바람은 더욱 매서워져서 뺨을 때리듯 몰아쳤고 아까 하늘에서 비껴 내리던 가는 것이 어느새 제법 굵은 눈발로 바뀌어 어깨 위에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지요. 신대감의 몸은 이미 꽁꽁 굳어 있었습니다. 중풍을 앓은 뒤로 약해진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언덕을 내려올 때 두어 번이나 비틀거렸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져서 깨진 바가지를 쥐고 있는 것인지 놓친 것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형의 집처럼 돌계단이 놓인 것이 아니라 낮은 돌담에 조그만 살인문이 달린 소박한 구조였습니다. 살인문 위로 처마가 짧게 뻗어 있었고 그 처마 밑에 말린 약초 다발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마른 풀잎 스치는 소리가 났지요. 어둠 속에서도 그 소리가 묘하게 정겨웠습니다. 신대감은 얼어붙은 손을 들어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거의 곧바로 인기척이 났지요. 부엌 쪽에서 부직갱이를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가볍고 빠른 발소리가 살인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말을 건네는 목소리. 겁먹은 기색도 짜증 섞인 기색도 없이 그저 누가 왔는지 궁금해하는 자연스러운 물음이었지요.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초양이었습니다. 부엌 일을 하다 나왔는지 무명 저고리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행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꽂은 소박한 은비녀 아래로 잔머리카락 몇 올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볼에는 아궁이 불기운을 받아발그레한 기운이 돌았지요. 단장은 하지 않았으나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 맑은 눈이 살인문 밖에 신대감을 보았습니다. 분뇨가 범벅이 된 헌 중치막, 숯검댕이 시커멓게 번진 얼굴, 눈발이 하얗게 내려앉은 어깨, 뒤축이 뜯겨나간 집신의 발가락이 시퍼렇게 드러나 있는 모습, 그리고 바람을 타고 밀려 들어오는 큰 며느리 한씨가 코를 막고 구역질을 했던 바로 그 돼지분뇨 냄새가 초양의 코끝에도 분명히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양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코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맑은 눈이 한번 크게 떠졌다가 이내 노인의 얼굴에서 떨고 있는 손으로 다시 눈발이 쌓인 어깨로 발가락이 드러난 집신으로 천천히 내려갔지요. 그 시선이 다시 올라왔을 때 초양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추운 밤에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많이 추우셨겠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역겨움도 경계심도 가식으로 꾸민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추운 밤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절로 나오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초양은 행주를 앞치마에 꽂더니 망설임 없이 살인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대감은 살인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좁은 마당이었으나 빗자루 자국이 가지런히 남아있을 만큼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소금 항아리와 된장 항아리가 반듯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약초 다발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풀내음이 났는데 그것이 분뇨 냄새와 뒤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었지요. 그러나 초양은 그 냄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차올 테니 방으로 드세요. 아랫목에 불을 넣어놨으니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초양은 신대감의 팔을 살며시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노인의 중치막 소매에 닿는 순간 분뇨가 말라붙은 거친 천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을 것이고 코끝에는 냄새가 더 짙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양의 손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단단히 부축하며 방문 앞까지 이끌었지요. 신대감은 방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가 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변장이라 해도 이 꼴로 남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미안했지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워낙 더러운 몸이라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배겠소. 마루에서 바람만 피해도 충분하오. 초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마루에서는 이 바람을 못 막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냄새야 나중에 빨면 되지요. 그 말이 어찌나 담담했는지 마치 빨래 한 번 더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신대감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랫목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발바닥부터 천천히 녹여주었지요. 그 온기가 발끝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허리로 올라올 때 신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며느리 집 대문 앞에서 맞았던 칼바람과 차디찬 빗장 소리가 아직 귓전에 남아있는 터라 이 작은 방의 온기가 단순한 열기 이상의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초양은 신대감을 방에 앉힌 뒤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깃는 소리가 났고 아궁이에 나무를 집어넣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잠시 후 초양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손에는 대야 하나와 무명천 몇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야에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고 그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어르신, 우선 이걸로 좀 닦으세요. 손이 많이 고부셨을 테니 이 물에 담그시면 감각이 돌아올 거예요. 초양은 무명천을 따뜻한 물에 적셔 꼭 짠 뒤 공손히 두 손으로 신대감에게 건넸습니다. 그 무명천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김이 얼굴에 닿았을 때 신대감은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따뜻한 것을 만져서 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며 대문을 닫았는데 이 며느리는 같은 냄새를 맡고도 따뜻한 물을 데워 닦으라고 건네고 있었으니 그 차이가 가슴을 치는 것이었지요. 신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무명천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숯검댕이 묻어나와 하얀 무명천이 금세 시커멓게 변했지요. 손을 닦고 목덜미를 닦고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니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초양은 그 곁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다가 신대감이 닦아낸 무명천을 받아가서 새 것으로 다시 적셔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오가며 따뜻한 물에 적신 무명천을 건넸고 그때마다 하얀 천이 시커멓게 변했다가 새하얀 천이 다시 돌아왔지요. 얼굴색이 많이 돌아오셨네요.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초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꾸밈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몸을 닦고 나니 다음은 배였습니다. 신대감은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은 아니었으나 며칠을 굶었다고 둘러대었으니 밥을 먹지 않을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초양은 곧장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한참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약탕기에 무언가를 올리는 소리가 났고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칼로 무언가를 써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지요. 한참 뒤 초양이 조그만 사기 그릇 하나를 소반에 올려 가져왔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보통 죽과는 향이 달랐습니다. 코끝에 알싸하면서도 따뜻한 내음이 감돌았지요.
어르신, 며칠을 굶으셨다면 된밥을 바로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생강에 대추를 넣고 쌀을 풀어서 약죽을 쑤었으니 이것부터 천천히 드세요. 속이 따뜻해질 거예요. 약재상의 딸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냥 밥을 퍼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굶은 사람의 속을 먼저 생각하여 죽을 쓴 것이었지요. 신대감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으니 생강의 알싸한 기운과 대추의 은근한 단맛이 혀끝에 번지면서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뜨거운 것이 위장에 닿는 순간 몸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죽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큰 며느리 집 대문 앞에서 맞은 바람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던 그 얼굴, 관가에 알리겠다던 그 목소리, 그것들이 이 한 그릇의 약죽 앞에서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밤, 같은 행색, 같은 냄새를 풍기는 늙은 거지에게 한 사람은 빗장을 걸었고 한 사람은 죽을 쏘어내왔으니 그 차이가 이 늙은이의 코끝을 시큰하게 만든 것이었지요. 초양은 신대감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렸지요. 누군가의 눈물에 왜 우느냐고 묻는 것보다 다 올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 젊은 여인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신대감이 죽을 다 비우고 나자 초양이 물 한 사발을 따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또 속이 놀라요. 신대감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고마워서 어쩌면 좋소?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소? 예,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모르는 늙은이한테 잘해주는 거요? 이 냄새에 이 꼴을 보면 보통은 문이라도 안 열어줄 텐데. 초양은 잠깐 생각하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저희 아버지가 약재상을 하셨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가면 온갖 사람들이 약을 사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깨끗한 도포를 입고 왔고 어떤 사람은 어르신처럼 남루한 행색으로 왔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초양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문을 닫는 것은 약을 가지고도 병을 모른 척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요. 사람의 사정은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으니 찾아온 사람이 있거든 일단 문을 열어라. 그 다음은 문을 연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신대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재상의 딸이 배운 것은 약초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문법이었던 것이지요. 찾아온 사람이 있거든 일단 문을 열어라. 그 한마디가 이 밤에 신대감이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양은 신대감에게 이불을 내어주고는 자기는 부엌 쪽 작은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잠자리에 든 것은 아니었지요. 한 식경쯤 지나 신대감이 잠결에 기침을 하자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며 초양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침이 나시면 생강을 한 조각 더 드세요.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종지에 생강편 몇 조각을 담아 가져왔지요. 놓고 가면 될 것을 초양은 신대감이 생강을 입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초양은 두어 번을 더 방문 앞을 오갔답니다. 억지로 말을 건 것이 아니라 기침 소리가 나면 살피고 잠잠하면 물러나기를 반복했지요. 신대감은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지금 자기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 거지인 줄 알고 있다. 돼지 분뇨 냄새가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늙은 거린인 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 이불을 내어주고 약죽을 쑤어 먹이고 밤새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 늙은이가 모를 리 있겠느냐. 그 생각이
미치자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살인문 밖으로 내다보이는 들판에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길게 늘어져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바람은 간밤보다 잠잠해져 있었으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신대감이 몸을 일으키자 방문 밖에서 이미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양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초양이 소반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뜨끈한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시래기나물, 그리고 무장아찌가 조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대단한 반찬은 아니었으나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지요. 어르신, 어젯밤 죽만 드셨으니 오늘은 밥을 좀 드셔야 해요. 천천히 드세요. 신대감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술 떠 마시니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속이 편안해졌지요. 밥을 먹는 동안 초양은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가시는 길이 어디세요? 자식분들은 계세요? 갈 곳이 딱히 없는 신세라오. 자식이 있기는 한데. 신대감은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초양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아지며 조용히 말했지요. 오늘은 날이 좋으니 길 나서시기엔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쉬었다 가세요. 밥을 다 먹고 신대감이 일어서려 하자 초양은 부엌 쪽으로 가더니 잠시 후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보자기를 펴보니 안에는 주먹밥 3덩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종이에 쌓인 조그만 꾸러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먹밥은 가시다 드시고 이건 말린 생강하고 대추예요. 길에서 추우시면 끓는 물에 넣어 드시면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약재상의 딸다운 배려였습니다. 밥만 싸준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추위에 떨 노인의 몸까지 생각하여 약재를 따로 챙긴 것이지요. 신대감은 그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두 손에 실린 그 무게가 보자기 안의 주먹밥과 약재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이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초양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살인문 밖의 새하얀 눈밭보다도 환했지요. 신대감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 뒤를 돌아보니 초양이 살인문에 기대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길이 미끄러우니 천천히요. 그 목소리가 눈 덮인 마당을 지나 언덕 너머까지 따라왔습니다. 신대감은 언덕을 오르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기와집 굴뚝에서 아침 연기가 하늘을 향해 가늘고 곱게 올라가고 있었고 살인문 앞에 초양은 여전히 거기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신대감은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간밤과는 달랐습니다. 무겁기는 했으나 어젯밤처럼 서럽고 차가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고여서 그것이 눈처럼 녹아내리며 온몸으로 번지는 그런 무게였지요. 본가로 돌아가는 길에 신대감은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양쪽 집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닮은 며느리가 이 집에 있었소. 바람이 그 말을 받아 눈밭 위로 흩뿌렸고 느티나무 가지에 쌓인 눈이 한 뭉치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본가로 돌아온 신대감은 돌쇠의 도움을 받아 분뇨 범벅의 중치막을 벗고 뜨거운 물에 몸을 씻었으나 잠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사랑방 호롱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동안 신대감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장면이 끝없이 엇갈려 흘러갔지요. 한쪽에서는 큰 며느리 한씨가 코를 틀어막고 구역질을 하며 돼지우리를 굴러다니다 온 거야? 뭐야? 하던 그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며느리 초양이 따뜻한 물에 적신 무명천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며 이걸로 좀 닦으세요 하던 그 맑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냄새를 풍기는 같은 거지 노인에게 보인 두 사람의 반응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대감에게는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무게였지요. 그러나 신대감은 단순히 두 며느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판단은 이미 그날 밤에 끝이 났으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서 이 사실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말로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이 두 며느리의 앞날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을 가늠하는 데에 며칠이 더 걸렸지요. 사흘을 고민한 끝에 신대감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를 만나고 그 다음날 작은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지요. 순서를 그리 정한 것은 쓴 약을 먼저 다리고 단 약을 나중에 다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신대감은 평소 차림으로 큰아들 재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갈색 도포에 세조대를 단정하게 메고 백릉관을 반듯하게 쓴 모습이었지요. 며칠 전 분뇨 냄새를 풍기며 돌계단 아래에 쪼그리고 서 있던 그 거지 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직 관찰사의 위엄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걸음이었고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인기척을 알아챈 막금이가 허겁지겁 달려 나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서 오세요. 막금이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안내했지요. 신대감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 쪽으로 향하자 안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한씨가 불이 나게 단장을 고쳐하고 나왔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놀이개를 달고 옥비녀를 반듯하게 꽂은 차림이었지요. 얼굴에는 공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어인일로 이리 오셨어요? 어서 방으로 드세요. 마침 새로 들여온 역강정이 있는데 차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한씨는 시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시고 방석을 깔고 차를 내오고 역강정을 반듯하게 담아 소반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의 그 모습은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었지요. 손짓 하나 말투 하나 차를 따르는 각도까지도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신대감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대문 앞에서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며 거지를 내쫓던 그 사람과 지금 공손하게 역강정을 올리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고 있으면서도 신기할 지경이었지요. 신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소반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가. 예, 아버님. 며칠 전 밤에 이 집 대문을 두드린 거지 늙은이가 기억나느냐? 한씨의 차를 따르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찻주전자를 기울이며 대답했지요. 거지요? 글쎄, 그런 자가 왔었나 봅니다. 하도 밤이 늦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늙은이가 대문 앞에서 처마 밑이라도 빌려달라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신대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한씨는 시아버지의 어조에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아, 예, 기억납니다. 밤이 깊어 위험할까 싶어 돌려보냈지요. 요즘 떠돌이 거린을 가장한 도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던 것도 기억나느냐? 한씨의 얼굴에서 공손한 미소가 스르르 거쳤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장면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그 의문이 눈빛에 떠올랐지요. 그러나 아직은 사태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 듯 한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둘러댔습니다. 아버님, 그건 냄새가 워낙 심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 거지 늙은이가 나였다. 방 안에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한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핏기가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찻잔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돼지 분뇨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숯검댕을 얼굴에 바르고 깨진 바가지를 들고
이 집 대문을 두드린 거지가 바로 이 애비였다는 말이다. 한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순서대로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 당혹, 그리고 공포였지요. 며칠 전 밤의 장면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돼지우리를 굴러다니다 온 거야? 뭐야? 하고 쏘아붙이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관가에 알리겠다던 자기 자신의 말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을 테니까요. 한 씨의 무릎이 앞으로 꺾이며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눈에 금세 물기가 차올랐지요. 아버님, 제가 정녕 몰라 배웠습니다. 진정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어찌 감히 그런 박대를 변장을 하고 오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변명이 쏟아지면서 눈물도 글썽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코끝이 붉어지고 두 손이 치마폭 위에서 꼭 움켜쥐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신대감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방 안에서 신대감은 떨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잘 대했겠다. 그 말이 지금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느냐? 한 씨의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든 한 씨의 눈과 신대감의 눈이 마주쳤지요. 알아야만 잘 대하고 몰라야만 내쫓는 것이 사람의 도리냐? 시아비인 줄 알았으면 방으로 모시고 차를 올렸겠지. 그런데 거지인 줄 알았으니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고 관가에 고하겠다 했단 말이지?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 대하는 법이냐? 한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 나오지 않았지요. 신대감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은 그 사람이 내게 이로울 때와 해로울 때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포를 입고 오면 역강정을 올리고 분뇨 범벅의 옷을 입고 오면 코를 막고 내쫓는 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이겠느냐? 신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방을 나서는 신대감의 등 뒤로 한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치마폭을 움켜쥐고 앉아있는 모습이 호롱불 그림자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 씨는 며칠을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후 신대감은 작은 아들 재서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을 뒤편 야트막한 언덕 아래 방 2칸짜리 작은 기와집은 며칠 전 밤에 보았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정갈했지요.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는 반듯했고 처마 밑에는 새로 묶은 약초 다발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살인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빨래를 널던 초양이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얼른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바람이 아직 찬데 어인일로 이리 오셨어요? 마침 시루떡을 쪘는데 드시겠어요? 들어가마. 방 안에서 초양이 내온 시루떡은 붉은 팥이 고슬고슬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신대감은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지요. 팥의 단맛이 은근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며칠 전 밤에 이 방에서 먹었던 약죽의 맛이 떠올랐고 따뜻한 물에 적신 무명천을 두 손으로 건네던 초양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신대감은 시루떡을 한 조각 더 먹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가. 예, 아버님. 며칠 전 이 집에 거지 늙은이가 하나 찾아왔었지? 초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금세 걱정으로 물들었지요. 예, 그 어른이 많이 고단해 보이셨어요. 잘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이 추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이 그 일을 아시나요? 그 늙은이가 나였다. 초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지요. 입이 살짝 벌어졌고 시루떡을 집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분이 아버님이셨다고요? 초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달랐습니다. 큰 며느리 한 씨의 눈에는 놀라움 뒤에 공포가 왔고 공포 뒤에 변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초양의 눈에서 놀라움이 가신 자리에 떠오른 것은
변명도 공포도 아닌 그저 걱정이었지요. 무슨 연유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추운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중풍 기운이 있으신 분이 밤바람을 그리 맞으시면 어떡해요? 신대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지로 변장하고 며느리들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통과한 것일까? 재산을 내게 맡기려는 것일까? 형님 댁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양의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은 그런 계산이 아니었지요. 시아버지의 몸이 괜찮으냐? 추운 밤에 힘들지 않았느냐? 중풍 기운이 있는 분이 밤바람을 맞으면 어떡하느냐? 오직 시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신대감이 오래 기다리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어미 노릇까지 해온 세월 동안 누군가 이 늙은이에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해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들들은 훌륭하게 자랐으나 아비의 고단함을 헤아리기에는 아직 젊었고 마을 사람들은 칭송은 했으되 그 칭송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까지 알아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거지 행색으로 밤거리를 헤맸다는 사실을 듣고 가장 먼저 한 말이 추운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였으니 그 한마디가 신대감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신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그러나 전직 관찰사의 체면이 있으니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신대감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뱉었지요. 창 너머로 처마 밑에 약초 다발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먼 산 위로 겨울 하늘이 높고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신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고 조금 느렸지요. 작은 아가. 예, 아버님. 잘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두 글자에 불과한 말이었지요.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는 며칠 전 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무명천을 건네던 손, 생강대추 약죽을 쏘아내오던 정성, 밤새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마음, 주먹밥과 말린 약재를 보자기에 싸던 배려,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정이 그 두 글자 안에 들어 있었지요. 초양은 그 말을 듣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저는 당연한 도리로 그냥 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어르신 아니 아버님이 떨고 계셨으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알아. 그게 바로 잘한 거야. 신대감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및 약초 다발이 바람에 바스락거렸고 장독대 위에 남은 눈이 햇볕에 천천히 녹아 물방울이 되어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멀리 들판 너머로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눈 덮인 은율골 마을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으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다한 뒤에 편안한 고요였지요. 바람 소리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대감은 마루에서 일어서며 들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녹아 드러난 들판의 검은 흙 위로 겨울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저 들판에 봄이 오면 다시 벼를 심을 것이고 여름이 오면 초록으로 출렁이다가 가을이 오면 또다시 황금빛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들판을 돌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한 해의 수확이 달라지듯 이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문이 앞날이 달라질 터였지요. 신대감은 살인문을 나서며 초양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가 곧 다시 올 일이 있을 게다. 예, 아버님. 언제든 오세요. 초양이 살인문에 기대어 서서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신대감은 언덕을 오르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에는 며칠 전 밤 거지 행색으로 이 길을 걸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겁되 무거운 결심과 가벼운 마음이 함께 섞인 그런 걸음이었지요. 본가로 돌아가는 길에 신대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겨울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은율골 마을 위로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한 곱이 더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대감은 두 아들을 본가로 불렀지요. 큰아들 재윤은 해주 관아에서 급히 돌아왔고 작은아들 재선은 향교 일을 마치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대청마루에 앉자 신대감은 한참 동안 아들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길어지자 큰아들 재윤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급히 부르신 연유가 무엇이옵니까? 신대감은 찻잔을 내려놓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어 말하기 시작했지요. 너희 둘을 부른 것은 이 집안 살림에 관한 일이다. 내가 중풍을 앓은 뒤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 살림의 주권을 며느리에게 넘겨야 할 때가 되었다. 재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관례대로라면 큰 며느리인 자기 아내 한씨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러나 신대감의 다음 말은 재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살림은 작은아가에게 맡기겠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윤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재서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재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형수님이 큰 며느리이신데 관례가 사람보다 앞서는 법은 없다. 신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살림을 맡는다는 것은 곳간 열쇠를 쥐는 일이 아니다. 하인을 어떻게 부리는가, 이웃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보이는가, 그것이 한 가문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이니라. 내가 두 며느리를 직접 살펴본 바 작은 아가가 그 일에 마땅한 사람이다. 재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직 관찰사의 아들이자 현직 판관인 재윤은 아버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효에 해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윤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은 순종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였지요. 신대감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분노보다 가문의 앞날이 더 중요했고 지금 당장의 화해보다 긴 세월이 증명해 줄 것을 믿었기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지요. 재윤이 집에 돌아와 아내 한씨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씨는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재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수저를 내려놓았지요.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아버님이 살림을 재수 씨에게 맡기기로 하셨소. 한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밥상 위에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으나 한씨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며느리인 제가 살림을 맡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째서 동서한테 아버님의 결정이시오. 나도 말씀드려 보았으나 뜻을 꺾으실 분이 아니시잖소. 아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제가 시아버님께 무엇을 잘못했다고 시아버님 앞에서 예를 갖추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올라오고 있었지요. 연백평야 대지주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수십 발리의 혼수를 가지고 시집왔으며 시아버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예절에 어긋난 적이 없다고 자부하던 한씨에게 살림을 작은 며느리에게 빼앗긴다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저를 업신여기시는 거예요. 친정이 약재상하는 집이면 되고 천석직이 대지주 집안이면 안 된다 이겁니까? 체면이 있지, 체면이. 한 씨가 밥상을 밀쳐내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국그릇이 기울어 국물이 상보 위로 흘렀으나 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아내의 울음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지요. 관례를 깨고 작은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기는 것은 분명 파격이었고 큰아들의 체면에도 흠이 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재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며칠 전 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지 행색으로 이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재윤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코를 막고 구역질을 했다는 것도 돼지우리를 굴러다니다 온 거야? 뭐야? 하고 쏘아붙였다는 것도 관가에 알리겠다고 했다는 것도 아버지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는 창피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귀를 막고 싶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평소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녀 막금이가 물을 엎지르면 한숨부터 내쉬던 모습, 마을 장터에서 행색이 남루한 아낙네가 말을 걸자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던 모습, 이웃집 아이가 담 넘어 감을 따다 들키자 교양 없는 집안이라 혀를 차던 모습,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림이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본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재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틀리지 않으셨을지도 모르오. 한 씨의 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러나 그 눈물 속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아버님 편이세요? 자기 아내보다 아버님 편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것이 아니요. 다만 뭐요? 한 씨가 고함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고 재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한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신대감이 관례를 깨고 큰 며느리를 제치고 작은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대감이 늙어서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대감마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분명 연유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소문은 연백평야의 한씨 친정에까지 날아갔습니다. 천석직이 대지주 한진국은 이 소식을 듣고 대노했지요. 당장 집안의 노복 중 가장 말을 잘하는 자를 골라 은율골로 보냈습니다. 노복은 신대감 앞에 엎드려 한진국의 뜻을 전했지요. 대감마님, 저희 나으리께서 여쭈옵기를 아가씨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살림에서 물려나게 하셨는지 연유를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천석직이 혼수를 가져온 아가씨의 집안 체면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신대감은 대청마루에 앉은 채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지요. 한 대주에게 전해라. 살림을 맡기는 일은 혼수에 많고 적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됨됨이로 정하는 것이라고. 큰 아가에게서 살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직 맡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니 친정에서 나설 일이 아니라고 전하거라. 노복은 감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절을 올린 뒤 돌아갔습니다. 한씨 친정에서 사람을 보냈다가 돌려보내졌다는 소식이 한씨의 귀에 들어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요. 친정 아버지까지 나섰는데 돌려보내졌다는 것은 이 일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결정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씨는 며칠을 두문불출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막금이가 차를 올려도 손대지 않았지요. 방 안에 혼자 앉아 벽만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원망했고 남편을 원망했고 초양을 원망했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집온 약재상 딸이 자기를 밀어내고 살림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치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가 사나흘쯤 이어지고 나니 슬슬 다른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씨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며칠 전 그 밤의 장면이 되살아났지요. 대문 밖에 쪼그리고 서 있던 거지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뇨 냄새가 나는 헌 중치막을 입고 수검댕이 범벅인 얼굴로 깨진 바가지를 들고 처마 밑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리고 그 노인을 보고 자기가 했던 행동이 마치 눈앞에서 다시 벌어지듯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 돼지우리를 굴러다니던 거야? 뭐야? 하고 쏘아붙이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 거지 양반 분명히 말하겠소 하며 차갑게 내려다보던 자기 자신의 눈빛. 관가에 알리겠다고 하며 대문을 닫아버린 자기 자신의 손. 한 씨는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우고 싶었지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문을 닫는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그 노인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놀란 것도 화난 것도 아닌 그저 서럽고 무거운 표정이었지요. 그 표정이 사실은 시아버지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안 지금 그 장면이 주는 무게는 처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씨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거지 노인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길에서 굶어 쓰러지기 직전의 늙은이였다 해도 자기는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인가?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아버지이든 진짜 거지이든 분뇨 냄새가 나는 남루한 행색의 늙은이에게 한 씨가 보인 반응은 똑같았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씨라는 사람의 밑바닥이었던 것이지요. 그 깨달음이 밀려왔을 때 한 씨의 분노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하던 원망이 서서히 안으로 꺾여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분노라는 단단한 벽에 실금 하나가 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실금은 밤마다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한 씨가 방에서 나와 마당을 거닐다 무심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그 밤 시아버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한 씨는 대문 안쪽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돌계단 아래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고 분뇨 냄새가 나는 늙은이가 떨고 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계단 위에 달빛만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을 뿐이었어요. 한 씨는 한참 동안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차가운 공기가 맨발을 훑고 지나갔지요. 그때 한 씨의 머릿속에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은 그 사람이 내게 이로울 때와 해로울 때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 대문 앞 찬바람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맨발 위로 떨어졌지요. 이번에는 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씨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자꾸 그려졌지요. 만약 그날 밤 자기가 대문을 열고 그 노인을 들여보냈더라면, 만약 냄새가 나더라도 따뜻한 물이라도 떠다 주었더라면, 만약 거지 양반이라 부르는 대신 어르신이라 불렀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초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씨는 깨달았지요. 그 만약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 만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분노의 벽에 난 실금이 그 밤을 지나며 한 뼘쯤 더 벌어졌습니다.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이 간 벽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한씨 자신에게 달린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은율골 마을 들판에 눈이 녹아 검은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야트막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개울물이 불어나 졸졸거리는 소리가 한결 커졌지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에는 아직 잎이 나지 않았으나 가지 끝마다 작은 눈이 볼록하게 맺혀 있어 곧 초록이 터져 나올 기세였습니다. 양지바른 돌담 아래로는 냉이와 쑥이 고개를 내밀었고 아침이면 참새떼가 지붕 위에서 요란하게 지저귀었지요. 봄이 왔다는 것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온 마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의 봄은 마냥 따사로운 봄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탓에 양식이 바닥난 집들이 하나둘 생겨났지요. 황해도가 팔도에서 가장 넉넉한 곡창지대라 하나 그것은 가을 수확 때의 이야기이고 봄은 어디에서나 궁핍한 계절이었습니다. 특히 그에는 작년 가을 수확이 평년에 못 미쳤던 터라 봄보리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 어려운 집들이 제법 되었지요. 마을 밖에서도 소문을 듣고 떠돌이 유랑민들이 하나둘 은율골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판 사이길을 따라 굶주린 얼굴로 걸어오는 사람들, 아이를 업은 채 문 앞에 서서 밥 한 술을 구하는 여인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는 노인들, 그 행렬이 날이 갈수록 늘어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씨는 안방에서 머리를 빗다가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막금이가 불이 나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대문 밖에 낯선 사람이 왔어요. 늙은 어르신인데 등이 굽고 눈이 흐려서 앞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밥을 좀 얻을 수 있겠냐고 여쭤보래요. 한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빗을 잡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지요. 며칠 전 같았더라면, 아니 몇 달 전 같았더라면 한씨의 입에서 나왔을 말은 뻔했습니다. 당장 보내라든가, 이 집이 구율청이냐라든가, 그런 말이 아무 망설임 없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씨의 머릿속에는 그 말 대신 다른 것이 먼저 떠올랐지요. 돌계단 아래에 쪼그리고 서 있던 거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뇨 냄새가 나는 헌 중치막을 입고 깨진 바가지를 들고 추위에 떨면서 처마 밑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시아버지였다는 것을 안 뒤로 한씨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 장면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떠오른 것은 시아버지의 말이었지요. 사람을 대하는 법은 그 사람이 내게 이로울 때와 해로울 때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씨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빗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대문 쪽을 돌아보았다가 그 망설임이 한참 이어졌지요. 그리고 한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문을 열어라. 막금이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한씨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한씨는 막금이의 놀란 눈빛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요. 한씨가 직접 부엌에 들어선 것은 시집온 이래로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밥 짓는 일이며 반찬 만드는 일이며 모두 막금이에게 시켰으니까요. 그런 한씨가 직접 솥뚜껑을 열고 밥을 퍼서 사기 그릇에 담고 된장국을 떠서 옆에 놓고 나물 반찬 한 가지를 소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서툴러 밥알이 소반 위에 떨어지기도 했고 국을 뜨다가 국물이 손등에 튀어 작게 앗소리를 내기도 했지요. 막금이가 뒤에서 도와주려 다가왔으나 한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하겠다. 짧은 말이었으나 그 짧은 말 속에는 이 여인이 몇 달 동안의 밤잠을 설치며 겨우 이르른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한씨는 소반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대문 밖 돌계단 아래에 등이 굽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흐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고 옷은 남루했으며 맨발에 집신도 신지 못한 차림이었지요. 며칠 전에 시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거린이었고 진짜 굶주린 노인이었습니다. 한 씨는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에 소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어르신, 드세요. 그 두 마디가 한 씨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이 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밥상 하나를 내미는 단순한 행동이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한 씨에게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닫았던 대문을 다시 여는 일이었고, 코를 막았던 손을 내리는 일이었고, 구역질을 삼키던 목구멍으로 드세요라는 말을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백평야 대지주의 외동딸이라는 껍데기를 한 겹 벗는 일이었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을 입에 넣더니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한 씨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서 꽃잎 한 잎이 바람에 떨어져 소반 위에 내려앉았지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내민 것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한 씨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막금이가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합니다. 봄이 좀 더 깊어진 어느 날 저녁, 신대감은 두 며느리를 함께 불렀습니다. 본가 안방에 밥상을 차렸는데 그 밥상이 참으로 소박했지요. 된장찌개 하나, 시래기나물 하나, 무장아찌 하나, 그리고 초양이 가져온 시루떡 한 판이 다였습니다. 신대감이 일부러 그리 차린 것이었지요. 화려한 상이 아니라 수수한 상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두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 씨는 예전 같으면 초양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살림을 빼앗긴 상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의 한 씨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얼굴에 편치 않은 기색이 남아 있었으나 자리에 앉을 때 초양 쪽으로 살짝 몸을 비켜앉는 작은 배려가 보였지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으나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대감이었지요. 밥상 앞에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저를 든 손은 움직이고 있었으나 입은 닫혀 있었지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시루떡의 달달한 판내음이 방 안에 퍼지고 창밖에서 봄바람이 처마 끝을 흔드는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들만이 침묵을 조심스럽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초양을 향해서였지요. 동서, 시루떡이 맛있네. 팥이 참 고슬고슬한데 어떻게 쪄야 이렇게 되는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지요. 신대감은 수저를 든 채 두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 씨가 초양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살림 이야기가 아닌 시루떡 맛을 묻는 일상의 말이었지요. 경쟁이 아니라 대화를, 벽이 아니라 통로를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초양은 잠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팥을 삶을 때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으면 단맛이 더 살아나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인데 형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다음에 제가 팥을 좀 갖다 드릴게요.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올라갔지요. 그것을 미소라 부르기에는 아직 어색했으나 그 어색함이야말로 진심의 증거였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웃음이었다면 더 자연스러웠을 테니까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시루떡에 소금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그 짧은 말이 오가는 사이에 두 며느리 사이에 놓여있던 높은 담장에 처음으로 작은 문 하나가 뚫린 것이었습니다. 그 문이 활짝 열리려면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어쩌면 또 다른 겨울을 넘기고 또 다른 봄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이 없던 담장에 문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날 저녁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 신대감은 대청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두 며느리도 따라 나와 양옆에 자리를 잡았지요. 봄밤의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고 느티나무 가지에 새로 돋아난 여린 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들판 너머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개구리 소리가 먼 논둑에서 들려왔지요. 신대감은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지요. 큰아가, 작은아가. 이 늙은이가 하나만 당부하마. 두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재물은 곳간에 쌓이는 것이나 덕은 사람 사이에 쌓이는 것이니라. 신대감은 잠시 멈추었다가 마당 너머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이었습니다. 내가 눈 감은 뒤에도 이 집 대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거든. 그 사람의 행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보아라. 도포를 입고 왔든 거린의 행색으로 왔든 문 앞에 선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이니라. 냄새가 나면 물을 데워 닦아주면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퍼주면 되는 것이지 겉모습을 보고 문을 닫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한씨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치마폭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울고 있는 것인지 참고 있는 것인지 신대감은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초양은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눈가가 붉었지요. 신대감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니라. 그 말이 봄밤의 바람에 실려 마당을 지나고 돌담을 넘고 들판 위를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은율골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지요. 초양은 살림이 커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여전히 존대를 썼고 약초를 캐러 온 마을 사람들에게 말린 생강과 대추를 나눠주었으며 문 앞에 찾아오는 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지요. 장독대는 여전히 반듯했고 처마 및 약초 다발은 계절마다 새 것으로 바뀌었으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늘 마을에서 가장 늦게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대감댁 작은댁 아씨가 살림을 맡은 뒤로 그 집에 온기가 돈다고 했지요. 그리고 한씨도 달라져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뀐 것이 아니었지요. 계절이 한 번 지날 때마다 아주 조금씩 봄눈이 녹듯이 천천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문 앞에 찾아온 거린에게 밥을 내주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녀막금이를 대하는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이웃집 아낙네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리는 대신 대꾸를 하게 되었지요. 여전히 비단 저고리를 입고 놀이개를 달았으나 그 차림새 아래에서 눈빛이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대감이 거지 행색으로 며느리들을 시험했고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내쫓았으며 작은 며느리는 밥을 대접하고 밤새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결국 스스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며 사람들은 이것을 권선징악의 이야기라 했지요. 그러나 신대감은 살아생전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합니다. 복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더냐?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이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모이고 차갑게 대하는 이에게는 차가운 일이 모이는 것뿐이야. 느티나무 아래에서 신대감이 전해준 말은 오랫동안 마을에 남았습니다. 사람의 속내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 얼굴을 내민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